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 이름은 이정하이고, 저는 이번 시험,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재수였습니다.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제가 그 댓글로 이 새 학기인데 너무 수고하신다는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지금 대기 발령 상태라서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겨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제 작년을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1년 동안 저는 올인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올해 시험을 보셨으니까 그 올해 시험을 어떻게 직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좋았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1년 동안 인출을 계속 해왔는데 그 인출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이번에 합격했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앞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교육학이랑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저만의 방법이었고, 선생님들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3개를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로 비폭력 대화가 있는데, 일단 이 시험이 1년 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 자체도 너무 힘든데 마음까지도 다른 친구들이나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면 공부에 지장을 주거든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비폭력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폭력 대화는 그 대화의 룰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좀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 제가 작년 3월에 이제 재수를 시작했을 때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재수를 당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다시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너무 막막해서 그냥 독서실에 앉아만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이번에 국어교육과 되게 많이 합격했더라, 그리고 초수도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기까지가 제가 관찰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때 제 느낌은 어땠을까요? 느낌이 뭔가 참담하고 뭔가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걔는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인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분 나쁜 상태로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 이제 수업에 가서 거기 수강생 분들이랑 선생님께 제 사례를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폭력 대화 선생님이 그게 어떤 욕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발견을 해 주셨는데, 그게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발견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친구와의 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욕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제가 그 친구와의 관계가 흔들리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면 나는 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 느낌을 가진 이유는 내가 너와의 우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떨까라고 부탁하는 말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던 것 같고, 1년 동안 공부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또 저는 비폭력 대화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저는 1단계만 들었거든요. 그게 6주 과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근데 제가 이제 6주를 끝나고 나서 더 듣고 싶었는데 뭐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또 한 수업을 들으면 연습 모임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연습 모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묻어두지 않고 바로 이제 연습 모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1년 동안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든든한 지원군 같은 느낌이 비폭력 대화였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이, 공부하는 성향이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정말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싫어요. 공부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그냥 묻어두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때그때 풀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왜냐면 자꾸 이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비폭력 대화가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제가 이제 발령을 받으면 저도 이제 초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들을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칭찬 일기가 있는데, 저는 일기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고 초등학교 이후로는 일기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일기를 쓰게 된 이유가 제가 교생 때 저희 선생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제 수업을 이제 네, 들어와 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화야, 너는 학생들에 대한 칭찬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 그거는 너가 너 자신한테 칭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칭찬을 안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생이 끝나는 날 선생님께서 칭찬 도장을 주시면서 너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마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뼈 있는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제 고등학교 내내 저를 잘 봐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모질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만족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해에는 전혀 그냥 좋은 말이다 하고 그냥 이제 안 했는데, 칭찬하는 걸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재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칭찬 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작년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한번 3월 10일 날 일기를 조금 보면, 아침까지는 공부가 잘 됐다. 근데 문제는 저녁부터였다. 이러면서 막 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혼란스러웠다. 예를 들면 간의 자극 제시와 학습 안내 제시가 도무지 구별이 안 가고 막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사실 칭찬도 물론 맨 마지막에는 조금씩 있긴 한데 이게 효능감 상승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칭찬할 거리가 없어도 억지로라도 한 줄이라도 짜내서 쓰게 되니까 효능감 상승에는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 그날 하루를 좀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일기를 밤에 쓴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그날 하루를 되게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수 때 제가 가장 실패의 원인을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웹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11시에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씻고 이제 누워서 웹툰을 다 봐요. 다 보고 한 12시가 되면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그 웹툰 보는 시간에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대해서 쭉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내가 이건 좀 잘한 것 같고 이건 못한 것 같고 그거를 내일 좀 수정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했었는데 올인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좋아하시는 운동을 한 가지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1년 내내 독서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바깥 공기가 너무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올인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깥 공기를 쐬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줄넘기랑 요가를 했었는데, 줄넘기는 한 3월부터 9월 달까지 20분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서 그냥 야외에서 했던 거고, 요가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1차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 한 30일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요가 이런 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런 걸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 전 10월 달쯤에 계속 물리치료를 다녔거든요. 목이 너무 아프고 어깨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가지고, 요가가 근데 또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직면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이번 시험 복기를 써보신 분이 계신가요? 복기를? 써보셨어요?
저는 근데 복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복기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실패한 시험지였기 때문에, 내가 합격하지 못했던 시험지였기 때문에 다시 복기를 한다는 게 다시 나의 치부를 다시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하기가 싫지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제가 직면을 했냐면, 제가 실패한 시험지에 대해서 시험 복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량진의 그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가 올라오잖아요. 해설에 대한 강의, 해설 강의,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 그런 것들을 몇 개 쭉 보고, 또 예상 답안도 많이 올리시잖아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올리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복기한 것과 그리고 그 분들이 하신 거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이 보이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서 틀렸구나. 이거는 좀 잘했구나. 이런 전체적인 틀이 보여요. 그래서 그 틀이 보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스터디를 하나 했어요. 온라인 스터디를. 그래서 한 8명 정도서 했는데 각자의 복기 답안을 올리고 서로의 점수는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 서로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한두 줄 정도 문제당. 그래서 이건 잘했고 이건 좀 못했다. 그리고 그래서 몇 점이 깎였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그래서 이제 총점을 맨 마지막에 써줘요. 그러면 근데 신기한 게 이게 7명의 선생님들이 제 거를 이제 복기를 해주시고 점수를 내주셨던 게 제가 실제로 받았던 점수라 되게 거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또 이제 한번 다른 선생님들의 눈으로 내 시험을 또 내가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보게 되니까 시험에 대한 이해가 또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점을 파악하는 게 좀 쉬워져요. 스스로 약점을 잘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악하시면 이제 약점을 파악한 걸 바탕으로 이번에 시험 공부 방법을 크게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저의 약점은 현대시 해석을 진짜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시험을 내가 잘 보기 위해서는 올해 꼭 현대시는 내가 어떤 작품이 나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이 정도의 큰 방향만 잡으시고 그걸 1년 내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혹시 안 하셨다면 지금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한 3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다른 공부를 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것보다 이걸 먼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출을 이번 해 내내 했었는데 인출을 하기 좋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사랑에도 합격 수기에 인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사실 그 인출을 하라는 친구들의 조언, 선배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는데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내가 2시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책을 덮고 내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지? 이렇게 쓰려고 하면 나는 공부를 이만큼 한 것 같은데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안을 하는 거죠. 안 하고. 내 머릿속에 다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위안을 하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걸 했었는데 초수 때는. 재수 때는 확실히 직면을 해야겠다. 내가 도대체 얼만큼 기억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만큼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출에 대해서도 제 합격 수기에 좀 써있긴 한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 달이 있으면 토요일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날에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는데 그날 계획했던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다가 생긴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해결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때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공부했던 거 중요한 것들을 다시 토요일 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이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초수 때 했던 가장 큰 고민은 공부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노는 건 아닌데 밤에 웹툰 보는 거 빼고는 다 열심히 충실히 공부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 봐도 새롭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누적해 나가면 좀 쌓이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래도 무조건 아무 계획도 잡아두지 않고
이 맨 마지막 날에도 한 달 동안 못했던 거,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겼는데 토요일 날 해결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이 마지막 날에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달을 보냈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이게 제가 인출을 했던 종인데, 저는 이면지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날 공부하면서 그냥 적는 종이 용도고, 이 부분은 한 6장 정도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 11시에 저는 모든 공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그날 공부했던 걸 쭉 써보는 한 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아침에 독서실을 갔으면 이제 교육학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교육학이라고 써놓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쓰고 싶은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써요. 그냥 자유롭게. 그러다가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근데 딱 봤을 때 문화적 리더십을 뭐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책에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문화적 리더십 개념이라고 써놓고 저는 Q라고 표시를 해두고 여기 색칠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교육학 공부를 한 2시간 하고 끝냈으면 지금까지 뭘 공부했지? 하고 다시 써보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종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Q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날 바로 해결하면 좋은데, 만약에 해결하기 역부족이다 생각하면 이건 토요일에 하면 되니까 하고 그냥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도 공부하고 또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장문도 하고. 근데 장문을 공부하다가 또 질문이 생겼어요. 장문 관습이 도대체 뭐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뭐지? 이렇게 또 Q라고 써놓고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를 공부했는데 중세국어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이랑 간접 의문문이 도대체 무슨 차이지? 모르니까 또 Q라고 써놓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하루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가서 교육학부터 국어사까지 오늘 배웠던 걸 쭉 써보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써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생각이 안 나고 맨 처음에는 괴로워요.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 앞에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보면서 아, 나 오늘 이거 공부했지? 하면서 이제 11시에 또 쓰시면 되니까 그게 익숙해지면은 저는 막 이제 종이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종이는 부족하고 그때부터 양을 또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니면은 좀 가려서 쓰던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거.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이면 한 달에 이 정도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면지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4월달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마지막 날에는 다시 이걸 보면서 또 다시 볼 수 있으면 보는 거죠. 그 Q를 이렇게 색칠을 칠해 놓은 이유는 토요일 날 이제 이걸 해결할 건데 우리 집에 있는 책으로는 도저히 이 Q를 해결할 수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야 되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 Q를 해결할 만한 책들을 다 빌려와요.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 나가겠죠, 하나씩.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장문 Q 해결했다가 그 다음에는 국어사 Q 해결했다가 하면 장문책 펼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어사 책 펼쳐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국어사는 국어사, 그러니까 문법은 문법 Q끼리 모아두고 교육학은 교육학끼리 다 이렇게 모아두고 하면 한 번에 교육학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법 해결하고 문학 해결하고 교육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빈틈없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육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교육학을 합격 수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수 때 7점이었거든요. 그 점수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이 한 자리 점수가 나온다는 거가 너무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탈락했다는 거에 충격이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그냥 교육학이 7점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2자리를 어떻게 봤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면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직면해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교육학을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구나. 근데 사실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인출을 하지 않고 그냥 회독에만, 몇 회독 그것만 목숨 걸고 본 거였지. 이거 보면 알아. 이렇게 넘어간 거지. 한 번도 꺼내는 연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이상적인 계획은 5월 달까지는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8월까지는 암기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인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제 친구랑 같이 한번 이번 교육학 시험에서 이해를 해야 풀 수 있었던 게 몇 점 정도가 될까를 계산해 봤는데 6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해도 진짜 어느 정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해에 충분히 시간을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인출을 할 때 말로 하는 인출이랑 글로 하는 인출을 두 가지 다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엄마한테 말로 설명을 하면서 인출을 했거든요. 엄마 분산적 리더십이 뭔지 알아? 그러면은 이제 엄마한테 설명을 해요. 근데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해시키지 못한 거예요, 엄마를. 그러면 그 개념을 제가 그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엄마를 이해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랑 남을 이해시키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시험지에 쓸 때도 그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연습을 하면 시험지에 쓸 때도 채점자가 봤을 때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말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거는 저의 특수한 경우 때문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오프라인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람을 만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학원에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독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2차에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쓰는 연습만 했다가 말하는 연습으로 내 태세를 변환시키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그래서 꾸준히 말하는 연습도 1차에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글로 인출할 때는 물론 이렇게 인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시험 답안지 B4 사이즈로 인쇄하셔서 거기다가 써보시는 게 시험 직전에 다가와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이게 시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몇 줄 정도 분산적 리더십의 개념을 몇 줄 정도 쓸 수는 있구나.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론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틀을 잡는 거 그리고 개론서 보고 기출 보고 그런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틀을 잡는 것 같아요. 틀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취 기준을 공부를 하실 때 그 성취 기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 어떤 글을 가지고 어떤 학습 목표로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중점적으로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토론이면 토론의 성취 기준 어떤 거 하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은 어떤 글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학습 목표, 학습 활동 중에는 어떤 학습 활동을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목표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활동을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지도서를 다 보면 그 틀이 한눈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기반으로 해서 개론서 보고 기출 봤던 것 같은데 틀 잡는데 좋은 책은 개념이 있는 국어 완성이라고 이렇게 한 바닥에 다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듣기 말하기 성격하면 구두언어적 성격부터 사회문화적 성격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보기에 굉장히 편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토론 이렇게 있으면 토론의 특성, 주제, 이렇게 유형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틀을 잡는 데는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개론서는 많이 아시다시피 화법교육론, 장문교육론, 독서교육론 저도 봤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절대 아니고 필요할 때 사전처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물론 풀었는데 저는 기출문제 분석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풀어봤던
그냥 문제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그냥 단순히 풀어봤던 거고, 제가 열심히 했던 건 기출문제를 목차를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쭉 그 목차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 토론이면 토론이 09년도에 나오고 뭐 1, 2년도에 나오고 1, 5년도에 나왔다. 근데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때 출제됐던 포인트들, 그런 걸 옆에다 간단하게 써놓으면 그 화법, 장문, 독서 그거를 목차표를 다 만들어 놓으면 좀 그 기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죠. 위에서 좀 관장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올해가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한눈에 보여서 실제로 저는 그게 많이 적중도 됐기도 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대문법은 저는 문법은 항상 모르는 개념은 계속 모르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개념 중에 뭐 교체, 사이소리 현상, 영혼의 활용 이런 건 저는 계속 모르는 거예요. 할 때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자동적, 비자동적 교체는 교체 동기에 의한 분류이고 규칙적, 불규칙적 교체는 교체 성격에 의한 분류라고? 이게 제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한문초원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써놓은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교체를 만날 때마다 다시 책을 들춰보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파일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문법이 약하신 선생님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하나의 개론서, 마음에 드는 개론서를 하나 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편하게 읽으시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고 그냥 편하게 보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에는 내가 몰랐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을 좀 더 유심 있게 보고, 그런데 그 유심 있게 봤는데 질문이 계속 생기면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개론서들을 빌려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저는 한 권의 개론서가 있었다면 제가 참고했던 여러 개론서는 한 5권 정도? 그래서 뭐 빌려가지고, 저는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고 거의 도서관에서 그렇게 빌려서 계속 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출을 푸실 텐데, 기출은 참사랑에 그 연도별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저도 그걸 뽑았는데, 저는 연도별로 풀진 않고 연도별로 다 프린트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거를 영역별로 나눴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형태론은 또 조사에 관련된 문제,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문제를 풀었어요. 만약에 용언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까지 3문제 정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모아놔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그것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약한 걸 아니까. 그래서 용언의 활용은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냈는데 그 다음 회에는 좀 이렇게 꼬아서 냈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기출을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세문법은 현대문법과는 다르게 제가 뭘 모르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현대문법은 다행인 게 제가 어떤 게 약한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중세문법은 뭐 잘 와닿지가 않아서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방통대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방통대 인강이 굉장히 좋은 게 질은 너무너무 좋고, 근데 가격은 너무너무 싸고, 그리고 강의도 너무너무 짧고, 한 15강이면 그 책 한 권에 다 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사를 수강을 했는데, 국어사는 제 대학 교재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어사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국어사 책을 보면서도 강의를 듣는데도 질문이 계속 생겨요. 모르는 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개론서들을 빌려서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표중세나 한문총 2. 저는 한문총 2가 굉장히 중세국어에서 매력적인 책이라고 느꼈어요. 질문이 거의 한 문 정도를 보면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처 몰랐던 것도 막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한문총 2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헌 분석도 중세를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소학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학원회를 100%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걸 친숙하게만 느끼게 해도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문헌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5분만 투자해서 5분만.
그 책으로는 국어사 자료 강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세문법은 현대문법과 다르게 지도서를 봤어요. 그래서 지도서 보면은 조금 더 아무래도 중세문법이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져서 현대보다 지도서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풀 때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분류를 했었어요. 이제 문학을 설명해 드리면 현대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품 원문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문학 공부하는 스타일은 현대 자습서 다 웬만하면 가지고 계실 텐데 주제 땡땡, 시점 땡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래서 저는 문학은 다 줄글로 된 해설을 선호해서 그런 책만 도서관에서 찾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봤거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았던 책은 제 교수님도 그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창비 21세기 한국문학 그 전집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가 좋았던 이유는 맨 뒤에 원래는 작품이 하나 있으면 뒤에 평론가들의 해설이 달려 있잖아요. 평론가들의 해설을 줄글로 읽다 보면은 좀 어렵기도 한데 창비 그 책은 대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없다가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도 그 창비 책에 원숭이는 없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해요. 원숭이는 없다를 읽어보면 우선 원숭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소설에서 원숭이가 왜 등장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밑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읽었던 게 더 기억에 남고 문학 공부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원문 읽으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책은 빠르게 읽는 현대소설 시리즈 이건데 이것도 천재교육 거예요. 차라리 저는 해법 자습서보다 이 책이 더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장점은 내면, 성장, 전쟁 이렇게 내면이면 내면에 해당하는 소설이 다 그 책 한 권에 실려 있고, 전쟁이면 또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다 실려 있어요. 해설도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친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로 지도서를 봤는데 성취 기준이 사실 다 추상적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문학은 특히 더 추상적인 것 같아요. 성취 기준만 보다 보면. 그래서 문학은 특히나 지도서를 꼼꼼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면화를 목표로 하는 성취 기준이 있으면 내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목표 활동이 뭔지 이걸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해법 자습서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고 한 8월, 2월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해법 자습서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시는 제가 현대시가 가장 약했기 때문에 작품 분석을 생활화해야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제가 작품 분석의 틀이라기보다는 제가 했던 방법은 만약에 유치한의 깃발이다 하면 이건 꿈틀에 있는 그대로 방법을 활용한 건데, 화자는 어떤 사람이고 상황이 어떤지 정서 태도가 어떤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제가 어떤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 종이에. 그러면 근데 이게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연별로 내가 1년이 이런 상황이구나, 2년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EBS 강의를 현대시의 경우에는 거의 달고 살았는데 EBS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시를 해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잘 모르겠다 하는 해설은 EBS에 시 그 제목을 검색을 하면 그 시를 가지고 강의하신 선생님들의 강의가 다 떠요. 그러면은 제가 좀 선호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EB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현대시도 마찬가지로 자습서보다는 줄글로 된 해설이 저희가 보기에 더 이해하기에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많이 봤던 건 교과서시 정본 해설, 다 아시겠지만 이승환 교수님의 책을 많이 봤고, 그 이외에도 이런 책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고전 소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문과 지도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고전 소설에 대한 부담감은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전 소설이. 그래서 가장 늦게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이거 고전 소설도 줄글로 된 책들이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보려고 했어요. 자소서에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덴동아미가 꼭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덴동아미, 그래서 이 우리 고전 캐릭터에 덴동아미에 대해서 그 캐릭터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재밌게 읽었고 또 프린트를 해놨는데 덴동아미가 안 나왔긴 했지만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낯선 작품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재작년에 검녀도 그렇고 이번에 정을선전도 그렇고, 그래서 고3 모의고사도 전 조금 봤는데 낯선 작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낯선 작품을 봐도 내가 당황하지 않을 만하는 마음에 갖기 위해서 고3 모의고사를 가볍게 봤던 것 같고, 고전 시간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저는 갈래 공부를 추가로 했었던 것 같아요. 통사는 전혀 보지 않았고 한국문학 강의라고 갈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짧아서. 그래서 이 정도만 봤던 것 같고, 고전 시가도 줄글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선호해서 고전 시가 미학 강의라고 해서 만약에 뭐 동동 이렇게 있으면은 동동에 대한 해설을 그냥 쭉 글로 해설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그런 글들을 많이 도서관에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고전 시간은 EBS를 많이 활용했어요. 명지 선생님을 특별히 전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뭐 관동별구 같은 것도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까 막막하니까 그냥 편하게 틀어놓고 보는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원문을 보는 게 저희한테 중요하니까. 근데 현대문학 현대 자습서에는 만약에 고상국어과를 예로 들자면 그러니까 전곡이 다 실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실려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원문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프린트를 해놔서 그거는 아예 아무런 표시를 해놓지 않고 하얗게 보관만 해놓고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고전 시가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때 다시 그 원문만 보고 내가 어느 정도 해설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교육과정과 지도서를 어떻게 보나요?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성취 기준이 있으면 그 성취 기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재를 활용하고 있고 목표 활동은 뭔지, 이걸 중심으로 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답안 작성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간과하기 쉬운 게, 사실 일단은 이 시험은 통과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니까 답안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는 초수 때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걸 내가 쓰기 편한 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점수는 안 좋죠, 그렇게 쓰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바꾼 거는 출제자가 원하는 걸 채점하기 편하게 쓰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답안 쓰는 게 달라져요. 그걸 의식하고 쓰면.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시고 의식하시고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의 임용 특강을 많이 따라다니면 뭐 1, 2월에는 무슨 책을 받고 2, 3, 4월에는 어디까지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한테는 화가 나려고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그 선배들의 좋아했던 책이었고 제가 그걸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저는 이거를 활용했었는데, 이건 일주일치 계획이거든요. 앞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메모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뒤에다가 내가 이번 주에 해야 할 것들을 써놓아요. 그러니까 교육론, 문학, 문법, 교육학. 저희가 이렇게 4분야니까 4분야별로 크게 써놔요. 나는 이번 주에 이걸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하루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지워가는 맛이 있으니까 이런 스케줄러가 그래서 좀 성취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용 폐지 제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이 자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널들이 오시고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못 해드려서 그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임용 폐지 제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공부를 이걸 합격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뭐 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대기발령인데 엄마가 너 대기발령 동안 수업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시험 문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저는 좀 제가 이 시험을 다 통과했고 국어교육과도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 전문성을 의심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교사가 전문성이 그렇게 또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전문성에 대해서. 여기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국어교사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과 복수 전공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예 다른 과인데도 교육대학원을 가셔서 국어교사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전문성이 높은지는 사실 비교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저는 EBS의 명지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칠 자신이 없고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이 어떤 걸까? 뭐 교사의 학교에서의 존재는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사실 저도 못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좀 하나 가지고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세상이 있다. 다양한 세상이 있고 그런 거를 좀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게 존중까지는 뭐 너무 과할지 몰라도 이해 정도까지 할 수 있게 그런데 사범대학에서 제가 배운 걸로 다양성 제 교육 철학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죠. 임용 시험 1차, 2차 준비한 걸로 전달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알아보고 다녀야 제 시야도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국어교육과를 나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휴학한다고 해도 말리시고 제가 원래 사실은 이게 국어교육과가 너무 빡세서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휴학을 하면 임용이 1년 늦춰지는 건데 왜 휴학을 하려고 하니? 그리고 뭐 영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영어 공부를 왜 하니? 국어교사인데 왜 시간 낭비를 하니? 그러니까 저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없어요. 저희가 휴학을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과제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6개월 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했던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휴학을 하고 산티아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순례길 걷는 것도 해봤고 대학교 다닐 때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수유너머라고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수유너머에서도 수업을 대학교 때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 시인들과의 만나는 자리 그런 거 있으면 저는 많이 갔었고 여름방학 때도 그리고 교육공동체 버엇이라는 모임도 많이 가서 선생님들이랑 농사도 짓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임고 준비할 때도 전반기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차라리 제 교육 철학을 학생들한테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줬지 학교에서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걸로는 그렇게 전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2차 같은 것도 2차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뭐 학생 중심 수업을 1차는 우리가 암기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2차에서 학생 중심 수업을 어떻게 하냐. 저도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1차 공부할 때는 지도서 보고 막 정석대로 공부를 하는데 수업은 되게 경기도는 특히 활발한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도 역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수업 실현하는 수업이 있는데 국어교육과는 그것도 정석대로 하길 교수님이 원하시니까 딱 동기유발 몇 분 막 이렇게 딱 그걸 정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고 그 전국 국어교사 모임이라고 그
저는 그거 자료회원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매달 5,000원씩 나가는데 그 자료회원이 되면은 그 선생님들이 올려놓으신 수업 자료들을 제가 다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걸 보고 더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하려면 학교 문화 자체, 학생들에게 제 교육 철학을 전달하려면 학교 문화 자체도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실 학교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사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문신한 교사도 배척하고 뭐 그러잖아요. 문신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임용제도 폐지라는 게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학교로 투입되는 게 그런 제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드리면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스터디를 했어요. 한 4명 정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경기도였으니까 실연도 중학교 거를 위주로 했고 고등학교 거는 안 했지만 근데 시험에는 또 고등학교 게 나와서 당황하긴 했지만 그렇게 했고 또 수업 나눔을 하거든요, 경기도는. 그래서 수업 나눔 같은 경우는 예상 질문을 뽑아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시책 같은 경우는 토의나 면접에서 다 유용하게 활용이 돼요. 시책이 분명히 활용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저는 중요한 개념은 입에서 잘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경기도의 꿈의 학교, 뭐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험에서도 그게 나왔었고 그런데 다만 그거를 그 정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학교 현장에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 어떤 학교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옆에 특성화 고거와 함께 이런 걸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를 알고 있어야 말할 게 풍부해지거든요. 그리고 집단 토의 할 때도 그 개념만 말하는 사람이랑 그 사례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랑은 설득력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연이 노련한 사람, 시크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경기도에 맞는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노련하지도 않았고 시크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진짜 저 잘 모르겠는데 실현할 때 제가 분명히 많이 웃고 있었어요. 그냥 웃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학생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호작용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경기도가 특히 배움 중심 수업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크게 계획을 잡았던 거. 저는 아까 일주일 그 계획을 보여드렸지만 분명 저도 있었어요. 1, 2월 달에는 이 정도는 끝내놔야지. 3, 4월까지는 이 정도는 끝내놔야지. 그런데 저는 그거를 딱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뭐 변경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잡아놓았던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게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출은 틈틈이 보기도 하고 또 몰아서 보기도 하고 그거는 정말 자유롭게 기출이 항상 독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기출 시즌이야 지금 기출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기출이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나시면 그때 또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필이랑 워드 이런 거 정리를 해 두셨는지 이게 아마 뭐 정리본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정리본이 없어요. 뭐 소설도 그렇고 아까 뭐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느냐 소설 원문 보고 뒤에 해설 보고 그걸로 끝이냐 저는 그걸로 그냥 끝냈거든요. 제가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포스트잇에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그거를 막 정리해서 다음에 또 봐야지 이거는 아니었어요. 네. 정리본을 가지고 있던 건 아까 그 문법은 계속 봐야 되니까 그 문법 정도만 가지고 있었지 다른 거는 정리본이 없었어요. 학습자 중심 수업을 2차 때 보여주려면 공부하면서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거기에서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거든요, 잡지가. 그게 집으로 배송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실제로 수업을 재밌게 하셨는지 그런 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걸 틈틈이 1차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틈틈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법을 기본 교재를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해법의 기본 교재를 공부하는 방법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해법이 이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시험이 있어서 진짜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웹툰 절제법은 그 유튜브 절제법은 그 절제를 못하죠. 공부하면서도 보고 싶고 막 생각나니까. 근데 저는 한번 충격을 한번 받았어요. 친구한테. 그 친구는 이제 임용을 올인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일을 하면서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 T1 나왔을 때 모두 다 슬퍼했잖아요. 저도 그날 슬펐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충격을 줬어요. 정아야 너 어떡해? 너 1년 지금까지 내내 공부만 했는데 어떡해? 나는 일이라도 해서 돈은 좀 벌어놨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니 근데 저는 일단 그 말 자체는 화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속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 이후로 웹툰을 끊었어요. 예, 충격요법이. 네, 그리고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저도 서울에 사는데 제가 경기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TV에서 혁신학교가 나왔어요. 혁신초등학교가.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랑 과학 선생님이 융합 수업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밖에 나와서 쌍떡니 식물을 관찰한 다음에 그걸 뭐 시로 써보고 이런 수업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가 아마 한창 경기도가 혁신학교 09년도인가 그때 가장 활발하게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경기도가 혁신교육의 메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로 가고 싶고 저는 그리고 서울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를 지원을 했던 거예요. 제 교육 철학이 경기도랑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인강을 들으면서 허덕이고 있다. 인강을 많이 안 들어도 괜찮은가요? 근데 네 저는 인강 거의 들은 건 EBS? 제일 EBS, 전 EBS 어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EBS를 많이 들었고 제가 그 강의를 들은 거는 아까 문제풀이 모의고사 뭐 어떤 게 좋은지 질문하신 것도 있는데 저는 체화방 모의고사를 들었는데 저는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을 서로 써보고 모의고사 답안을 서로 써보고 어떤 한 선생님이랑 밴드로 교환을 해서 채점을 서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강사님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시험 당일의 멘탈의 관리는 저는 내가 채점자들이 편하게 쓰고 나와야지 그 생각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멘탈 관리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제 스타일은 그 직전에는 엄청 울거든요. 그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울었어요. 분명 울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하도 진을 많이 빼놔가지고 그 날은 오히려 담담한?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먹는 거 비타민이랑 비타민 그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요? 비타민 임팩타민을 먹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 한 3달 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의 힘을 안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쉬었는지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슬럼프는 전 여름에 왔던 것 같아요. 8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때 독서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너무 그냥 하기 싫고 여름에 덥고 아니 독서실은 또 춥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슬럼프를 안 받을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비폭력 대화도 듣고 있었고 그래서 딱히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닌데 그 틈틈이 그냥 저는 나무를 좋아해서 등산도 좀 가고 뭐 친구랑 캠핑도 좀 가고 그러면서 좀 풀었던 거지
그리고 여름에 한 번 슬럼프가 올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때 템플스테이를 한 번 했었어요. 예, 독서실 독서실 휴가 때 저도 그 휴가를 내가지고 네, 템플스테이를 한 번 갔다 오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가장 제 슬럼프가 없었던 건 비폭력 대화랑 일기 쓰고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했어요. 하루에 모든 과목을 빠짐없이. 그 아까 4가지를 일주일 그 메모에 4가지를 내가 이거 다 해야지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다 했어요. 저는 뭘 몰아서 하는 거 성격이 아니라서 다 모든 걸 했고 교육학을 9시에 공부했나요? 아니요. 그냥 저는 하고 싶을 때. 예. 꼭 9시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9시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잘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오히려 저는 아침에는 문학했어요. 공부를 시작하기 싫으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맞아요. 소설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도서도 다 봤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취 기준에 공부하려면 지도서를 아마 중학교 거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차라리 개론서보다는 지도서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인출을 꾸준히 잘하는 방법은 그 인출이 한 번 습관이 되면 뭔가 중독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밤에 직전까지 공부를 한 거는 밤에 자면서도 사람이 공부를 한대요, 머릿속에서. 그 말을 한 번 듣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도 공부가 된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말만 믿고 계속 했는데 저는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